모나리자는 프랑스 정부 소유이기 때문에 프랑스가 망하기 전까지는 미술 시장에 나오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추정치가 있는데 추정치가 대략 80조. 80조? 레오나르도 다 빈치, 피렌체 출신 화가입니다.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 20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완벽을 기울여서 남긴 작품들이 지금 전해지는 게 한 20 정도. 작품 보고 나니까 너무나 익숙한 작품이시죠? 네. 네덜란드 17세기에서 활동했던 헤르메이르라는 작가가 그렸어요. 처음 들어봤어. 무엇보다도 이 작품의 제목이 된 진주 귀걸이. 저 작품 속에 진주가 빠졌다고 생각하고 한번 보시면 그림이 굉장히 심심한 그림이 될 거예요. 그렇다. 그러게. 귀걸이가 하나 딱 들어감으로써 그림이 갑자기 우리한테 확 다가오는 그런 효과를 주기 때문에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라는 작품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이 작품은 사실 보러 가시려면 네덜란드 헤이그까지 가셔야 되는데 마우리츠 하우스라는 굉장히 아름답고 보석 같은 작품들이 많은 그 미술관에서도 가장 유명한 작품은 바로 이 작품이죠. 근데 마스터님, 그런 박물관을 가면은 저런 그림들을 원본이 너무 귀해가지고 똑같이 그린 복사본을 걸어놓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맞아. 복제품을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예외적인데 만약에 복제품을 걸었을 때는 밑에 큰 글씨로 복제품이라고 써놔요. 표기를 해놓는군요. 대부분은 진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진짜군요. 1907년부터 1909년까지 그린 작품이고요. 이 작품을 보시면 어느 부분이 제일 인상적이세요? 금색. 금색. 난 저기 밑에 점 찍어놓은 듯이 저렇게 꽃 같은 거. 그 남자 목이 너무 꺾여 있어요. 여자 목도 꺾여 있어. 어떤 분이 이 작품을 보시고 저렇게 목이 꺾일 정도로 키스를 해보고 싶겠다는 그런 분도 계셨는데요. 우린 해봤지. 그런 강렬한 키스 씬도 있고 그것들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 환상적인 분위기를 더해주는 황금빛, 그리고 우리가 환희가 폭발할 때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장식품들이 쫙 깔려있는. 색감이 진짜 예쁘다. 밑에 꽃밭 봐봐. 근데 이 그림이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그림만은 아니에요. 왜요? 사실은 두 남녀의 다리 부분을 한번 보세요. 여자가 무릎을 꿇고 있죠. 벼랑 끝으로 몰려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도 약간 느껴지는 그런 반전이 있는 그림인데요. 반전을 다 줬구나. 왜냐면 저는 저게 누워서 담요를 이렇게 덮고 있는 그림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서 있는 거고 절벽 끝에 있구나라는 걸 지금 처음 알았어요. 근데 저도 궤도 같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꽃밭 같이 보이긴 하네요. 갑자기 그렇게 보니까. 20대 젊은 예술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작품 중에 이 작품이 많이 언급되는 게 20대의 어떤 감성도 있고 그때의 어떤 위기감 같은 것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정답은 피리 부는 소년,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프랑스의 화가 에두아르드 마네가 그린 그림이고요. 이 그림이 이 미술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는 바지에 주목을 해보시면 옛날에 이 바지를 만약에 다른 화가가 그렸다면 하나하나 입체감을 살리려고 정교하게 그렸는데 사실 이 그림은 휙휙 붓터치 몇 개로 바지의 느낌을 살리는 거예요. 그 느낌을. 이런 평면성이 20세기로 넘어가면 추상미술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작품이 이제 그 느낌으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작품의 기준이 되는 작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고 미술사에 굉장히 높이 평가되는 작품이죠. 바듀의 점심 식사 정답 맞고요. 현무 씨가 얘기한 대로 그 오르세 미술관 5층에 큰 방이 있는데 큰 방 한가운데 딱 놓여 있는 정말 그 작품입니다. 만에. 아니. 아이고 요즘에 또 파리지 못 살다 보니까. 현대 미술의 시작을 할 때 이 작품을 언급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미술 전시회 갔을 때는 사람들이 보기 좋고 편한 그림들을 보는 게 일반적인데 이 작품은 여성이 옷을 벗고 있으면 원래 미술에서는 저런 분은 아름다운 여신이거나 고귀한 존재여야 하는데 저분은 방금 얘기한 대로 거리의 여인 매춘부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파격적이었구나. 바로 옆에 옷이 벗어서 옆에 널려 있고요. 그리고 몸도 사실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놀라운 건 이렇게 되면 좀 이렇게 뭐 부러워야 되는데
우리를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당당하죠. 근데 너무 강렬하게 쳐다보니까 어. 사실 저 그림을 보고 내가 사실 약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눈이 이렇게 피하게 되는 그런 느낌도 있어. 지금도 이런데 그 당시에는 오죽했겠냐. 그러니까. 바로 이런 면에서 사실 이 그림을 처음 본 사람들은 그 당시에 되게 황당한 거예요. 어쩌면 이 시도가 계기가 돼서 현대미술은 계속 도전하고 도발하는 작품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현대미술의 전통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뉴턴 그리고 이제 갈릴레오 같은 굵직굵직한 천재적인 과학자를 제치고 1등한 사람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 피렌체 출신 화가입니다.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 몇 점 정도 될까요? 20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완벽을 기울여서 남긴 작품들이 지금 전해지는 게 한 20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 작가의 작품이 시장에 나오면 가격이 어느 정도 할까요? 모나리자는 프랑스 정부 소유이기 때문에 프랑스가 망하기 전까지는 미술 시장에 나오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추정치가 있는데 추정치가. 대략 80조. 80조? 루브르의 1년 관객이 거의 6,700만 명 하는 세계 최고의 박물관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모나리자가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와. 모나리자 보이고. 모나리자 하면 가장 유명한 부분이 뭡니까? 미소. 미소죠. 예, 이렇게 정말 미묘한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 웃는 듯 하면서 안 웃는 거. 맞아. 신비로운. 이게 볼 때마다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작품이 많습니다. 이 작가가 여기에다 넣었던 미술 기법이 있어요. 토라는 뜻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안개가 자욱한. 그러니까 명암도 그렇지만 윤곽이라는 부분들이 아주 모호하게 처리해서 이 보는 각도라든지 볼 때마다 이 느낌이 완전히 좀 달라지는 굉장히 신비로운 유화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유명한 미소의 입술, 이 미소를 그리기 위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수많은 해부학을 하면서 입술 근육의 움직임을 연구해요. 그래서 그린 그림이 바로 저 입술이고요. 진짜 미술을 과학적으로 그렸네. 이 그림이 가지고 있는 신비로움의 상당 부분이 이 스푸마토 기법에 의해서 왔고 또 얼굴 하나하나에 대한 모든 움직임까지 연구해냈기 때문에 이런 걸작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눈썹은 왜 없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그 당시 기록에 눈썹이 너무 사실적이다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좀 논쟁적인데 이와 비슷한 유형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추정되는 여인 초상화가 꽤 많이 있어요. 가장 유명한 작품은 스페인 프라도 미술관에 가면 똑같이 생겼는데 눈썹이 정확해요. 오래되다 보니까 탈색, 변색이 됐을 수도 있어서 지워진 거야? 이 그림을 싹 돌리면 나무예요. 나무가 오래되다 보면 달라지죠. 네, 그리고 이제 물감도 오래되다 보면 수직 팽창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저런 크랙이 가 있어요. 이제 문제는 저런 크랙을 좀 보완하거나 좀 더 유지를 하려면 이 그림을 잘 떼어서 다시 연구하면서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되는데 루브르에 갔는데 모나리자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이렇게 복원 처리를 하려면 2, 3년씩 이 작품이 없는 루브르 상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정교한 작업이고 그 당시 재료를 연구하는 굉장히 과학적인 연구이고 또 그 작품의 기법까지도 완벽히 이해해야 맞아. 그 상태로 되돌릴 수가 있는데 섣불리 손을 댔다가는 작품을 망치게 되죠. 다음은 다빈치의 운명의 라이벌 그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천재라는 타이틀이 다빈치한테는 이제 동격으로 가고요. 미켈란젤로한테는 좀 더 멋진 타이틀이 있습니다. 신성. 많은 사람들이 이탈리아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천정화, 천지창조 작품 시리즈를 굉장히 많이 떠올리는데요. 네, 감상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하. 이야, 저거 진짜 어마어마해. 상상하가 진짜. 어마어마하다. 중간 라인을 따라서 9개의 천지창조 이야기가 쫙 그려져 있어요. 와, 진짜 저 천장에다가 저걸 야, 이게 조각이야. 와. 하나하나를 다 디테일을 살려서 만들어놨습니다. 어마어마하다. 아마 직접 가서 보셨을 경우에는 크기에 놀라고요.
그림이 원체 크다 보니까 위에서 그냥 압도하듯이 쏟아져 내리는 그런 그림이죠. 맞아요. 이 작품을 보게 되면 르네상스라는 세계가 무엇인지를 정말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화면을 전체 뒤덮고 있는 거는 인간이에요. 맞아요. 그 인간의 어떤 움직임, 표현 하나하나가 다 개성이 있고요. 그 움직임 하나하나로 그 사람의 어떤 마음가짐까지 느껴진다고 할 만큼 표현력이 굉장히 풍부하게 드러나요. 천정화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 아담의 창조라는 그 작품이에요. 이게 보시게 되면 창조주의 확신에 찬 저 손짓, 그거에 응답하려고 하는 인간 아담의 그 노력, 이런 것들이 저 손짓을 통해서 굉장히 감동적으로 주고받게 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회화를 봤는데 미켈란젤로는 화가이면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야가 있어요. 바로 조각에서도 정말 압도적인 업적을 쌓아가는데요. 그가 23살 나이에 만들었던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엽다. 성모 마리아? 어머니. 죽은 예수를 안고 있는 어머니 성모 마리아를 표현한 작품이에요. 이탈리아 바티칸에 있는 가장 중요한 성당, 성 베드로 대성당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만나는 작품은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입니다. 피에타. 작품 제목 피에타는 이탈리아어고요. 자비, 이제 비탄에 잠긴 이런 느낌을 주는 그 용어입니다. 이 작품의 앞에 쓰면 성모님이 굉장히 좀 강조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네. 몸이 좀 굉장히 좀 부풀어 있고 좀 크게 되어 있는데 반전은 또 하나의 시선을 갖고 있어요. 앞에서 보는 시선도 있지만 신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도 고려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확실히 이 조각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은 몸, 성모가 이 죽은 아들을 들어서 하늘에다 바치는 느낌을 정말 감동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하다. 이거는 조각이면서 철학적인 느낌까지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작가의 작품을 따라가다 보면 이거는 천재가 아니라 신이 내린 인간, 신성이라는 말을 절로 하게 되어 있다. 이 작품을 미켈란젤로가 23살에 구상을 해서 24살에 완성을 해요. 피에타를 구상하면서 1년을 보낸 게 아니라 이 조각을 담을 만한 대리석을 찾는데 1년을 보내고 그 대리석을 찾은 다음에는 1년 안에 이걸 다 깎아내는 거죠. 이건 정말 멋있는 표현이라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조각가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돌을 보면 그 안에 사람이 보인다는 거죠. 맞아. 그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게 조각가라는 거예요. 23살 이 나이에 정말 미켈란젤로가 이 피에타 작품을 하면서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정답은 서명. 자기 작품이 서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누가 만들겠어요? 너무 멋있다. 내가 굳이 내 이름 해놔야 돼? 내가 만든 거 아니야. 멋이라는 게 폭발하네. 그렇지. 하지만 이 피에타에는 그의 서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 작품을 보고 야 너무 잘 만들었다. 이거는 누가 만들었다 했더니 아직 미켈란젤로 무명이잖아요. 미켈란젤로가 그 안에서 들은 거예요. 23살이니까. 어렸기 때문에. 분명이었으니까. 이게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밤에 다시 올라가서 여기에 이름을 새겼다는 이야기가 썰이. 전에는 오는데 어머머. 이 스펠링들이 막 엉켜 있기도 하면서 조금 급히 쓴 것 같기는 해요. 젤로가 만든. 이게 번역을 하면 미켈란젤로 그리고 그는 자기 집안을 되게 중시했어요. 부오나로티라는 이름을 썼고 그리고 피렌체 사람이면서 내가 만들었다. 맞네. 사람이 아직 날 모르니까 이름, 성 그리고 출신 알려야죠. 해서 성모의 그 어깨 끈 끈에다가. 사이로 급히 집어넣은 것 같아요. 감히 내 이름을 넣었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이후에 서명을 안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프랑스 화가 장 프랑스와 밀레인데요. 이 작가를 얘기할 때 항상 같이 가는 말이 농민의 화가다라고 하는데요. 농민의 화가. 농민들의 삶을 굉장히 깊이 있게 그렸죠. 노동의 숭고한 가치, 또 그것을 철학적으로 또 이해할 만하는 그런 작품들을 이제 그리게 되는데요. 떠오르는 가장 유명한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19세기 프랑스 농촌의 삶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린 작품이에요. 경건해지는 느낌. 이 장면은 저녁 기도 장면입니다. 대략 해가 질 한 6시쯤 하늘 예술이다. 밭에서 열심히 일하던 농민 부부가 종소리를 듣고 하루의 일과를 감사드리는
기도하는 장면을 그린 작품으로 유명하죠. 이것도 진짜 유명한. 사실 밀레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고 할 만큼 굉장히 밀레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노동의 가치를 또 보여주면서 소박한 삶에 대한 예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다르더라도 국가가 다르더라도 밀레의 작품은 20세기로 넘어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그림이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1950, 60년대 교실에 이 작품이 많이 걸렸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밀레는 정말 누구나 아는 그런 유명한 작가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한 예술가가 만종이라는 작품을 너무나 독특하게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지? 20세기 초현실주의를 대표하는 살바토르 달리라는 작가인데요. 아 달리. 남다르시네. 포즈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뭐 잊을 수 없는 그런 작가인데요. 흥미로운 사진만 찍은 게 아니라 그림도 대단했어요. 우리 그런 거 없어요? 시간이 좀 나른하게 느껴질 때. 아 군대 갔을 때. 아 죄송합니다. 다 공감할 거예요. 살바토르 달리가 얼마만큼 괴팍스러운 사람이냐면 자기는 어머님 태아로 있을 때부터 모든 걸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괴팍한 달리가 네. 밀레의 만종을 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해석을 내놓게 돼요. 죽은 아이를 위한 추모에도 다 정답입니다. 슬프다. 달리가 이 그림을 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두 사람 부부 사이에 죽은 아이의 관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달리가 굉장히 괴팍한 사람이니까 네. 그렇게 그냥 생각했거니 했는데. 미술관에 있는 연구진들이 네. 엑스레이를 찍어본 거예요. 진짜 그림이 있었나? 그랬더니 발치에 뭐가 두 사람의 발 부분에 뭐가 보였던 건데 뭐지? 지금 보시면 왼쪽은 엑스레이 사진이고 오른쪽은 이걸 이제 단순하게 스케치해서 그린 거예요. 실제로 진짜 이렇게 약간 사각형이면서도 휘어져 있는 당시 유아용 관의 모습의 흔적이 그림 밑에 숨겨져 있었던 거죠. 이렇게 엑스레이가 공개되면서 달리의 주장이 그냥 공허한 주장은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된 것이죠. 시시각각 변화하는 대기의 흐름을 그린 화가입니다. 빛의 화가라는 타이틀도 주죠. 프랑스 화가입니다. 모네 맞습니다. 모네는 이제 인상주의라는 현대미술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흐름의 첫 번째 시초가 되는 그런 화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말 새로운 미술의 시작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작가가 모네라고 할 수 있죠. 인상주의가 어떻게 생긴 말인지 모네가 보여준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인상해돋이.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의 제목이 인상해돋이래요. 이거 보시게 되면 정말 그림이 필치가 날아다녀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벽지 밑그림만도 못한 그림이라고 조롱을 받았어요. 평을. 뭔가 수평선, 지평선도 막 이렇게 명확하지 않고 그런 게 있긴 하네요. 이 작품을 보고 그 당시 평론가가 얘 모든 게 날아가고 제목 인상만 남았다라고 조롱으로 한 얘기가 이 작품을 더 유명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허상을 그렸다라는 거죠. 순간적인 감정인 거죠. 너만 알고 있는 거. 첫인상의 인상이구나. 정말 이 그림을 제대로 감상하시려면 그 당시 풍경화랑 나란히 놓고 보시면 돼요. 그 당시 풍경화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사진 같은 풍경. 정말 하나하나 정교하게 그린 그림을 이제 풍경화로 인정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한 개인의 감정을 중시한 개성의 인상을 강조한 그림을 이제 그리게 됐죠. 나 인상파가 오늘 뭔지 처음으로 알았어. 진짜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낙서같이 휘갈겨져 있지만 우리가 해가 바다 위에 반사됐을 때 그 느낌은 인간의 눈으로 최대한 가깝게 그린 그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이 돼요. 결국 그의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연작을 봐야 돼요. 모네의 진정한 매력은 연작이다. 연작이요? 한 주제의 작품을 그가 이제 계속 그려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시간과 분위기를 달리하면서 관찰해서 그리는 그림들을 계속 그리죠.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시리즈가 있습니다. 수련. 수련 연작입니다. 수련? 뭐야? 보면 알 거야. 뭐가? 야, 영상이 보이는 있어. 그게 있네? 영상이? 그러니까. 아 이쁘다. 아, 진짜 예쁘다. 대작이다 대작.
저게 하도 기니까 저렇게 전시한 거예요. 예쁘다. 같은 거를 저렇게 자주 그린 거예요. 12년 동안 그 그림 한 점은 순간이지만 그 시리즈를 다 놓고 보면 모든 변화가 다 완전. 느껴지는 그림이죠. 중요한 거는 한 점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진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님이 이제 기증한 작품이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죠. 수련 한 점이 우리한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있구나.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모네의 그림에 특별한 변화가 느껴져요. 특히 말년의 그림을 보게 되면 그런 변화가 확연히 느껴지는데요. 더 난해해졌는데? 색가 강해지고 형체를 거의 알아볼 수가 없어. 흐릿해졌지. 진짜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그림을 그리셨네요. 아니 일본식 다리는 저거 뭐라고 얘기 안 해주면 뭔지 아예 모르겠는데요? 저것도 연못이 되게 불난 것 같아 그냥 보면. 화재 현장 그린 거예요? 같아. 원래 이제 모네의 그림은 약간 단순화되거나 추상화되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 여기서는 시간이나 계절의 변화보다는 뭔가 다른 변화가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백내장을 이제 앓게 되면 형태도 흐릿해질 뿐만 아니라 색을 이제 다르게 인식하게 돼요. 강한 색만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구나. 붉은색 이런 톤으로 그림 전체가 바뀌게 되죠. 모네는 평생을 본 것만을 그려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백내장을 걸린 후에도 자신이 본 자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자 했던 거죠. 우리한테 감동으로 다가온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작가는 그 뮤지컬로도 만들어졌고요, 생애가.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지고 우리한테는 친숙한 작가입니다. 알면 알수록 너무나 친근한 우리 주변의 형 같은 형? 일이 좀 안 풀려서 우리 마음을 애잔하게 하는 그런 형 같은 느낌을 주는 작가예요. 왕고 맞습니다. 광고. 고흐는 우리나라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좋아하더라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열광하는 작가가 왕고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림을 한번 먼저 볼까요? 저기도 보이네 살짝. 이래서 고흐고 하는 거야. 그게 딱 느껴져요. 이거 봐. 몇 번을 칠한 거야? 와 나무 결 막 이런 거에 막 야 엄청 그렸네. 와 저게 다 질감을 표현한 건지 몰랐어. 고흐는 진짜 가서 볼맛 나겠다. 그러니까. 그러게. 가장 사람들이 이제 직접 봤을 때 놀라는 거는 두툼한 유화의 질감, 정확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에요. 이 기법을 임파스토 기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림이 평면이 아니라 입체처럼 느껴질 만큼 물감의 질감이 화려하고 다양하고 조각 같은 느낌까지 줘요. 그가 특히 그림으로 그리기를 좋아했던 시간대가 있어요. 반 고흐가 또 그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린 풍경 중에 하나 밤의 풍경 그림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표현하면 좀 과할 수 있지만 반 고흐가 밤을 그리기 전에 미술에서 밤은 없었다. 멋진 이런 말이다. 멋진 말들이 진짜 오늘 밤은 없었다. 소름 돋았어. 먼저 그 두 작품을 한번 보시죠. 별이 빛나는 밤. 저기도 색 많이 들어가네. 첫 번째 작품은 밤의 카페 테라스라는 작품이고요. 반 고흐가 정말 자기의 예술혼을 불태우고 싶어서 이주를 해요. 파리에 간 것도 부족해서 더 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아르리라는 도시에 가서 아무것도 아는 사람도 없는 데서 방 한 칸 얻어서 하루 종일 그림을 그릴 때 그린 그림이 밤의 테라스라는 저 작품입니다. 저 밤의 카페 테라스는 실제 모델이 된 카페 가면 쟤랑 똑같이 생겼어. 아 진짜요? 저런 노란 불빛에 똑같아요 지금. 예쁘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작품은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고 이게 작품을 보면 음악 소리가 막 들리셔야 되는데 그 유명한 노래가 머릿속에서 막 느껴지실 텐데요. 별이 빛나는 밤. 정말 그 작품 제목에서도 밤이 느껴지는 그림이고요. 그가 굉장히 아파요. 그가 여러 질병을 또 얻었는데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고통 속에서 그린 그림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병동에서 바라본 풍경으로 생각되는 그림이 별이 빛나는 밤. 그 전에 그린 밤 그림을 보게 되면 정말 어떨 때 완전히 시꺼멓거나 거기에 촛불 하나 딱 넣어서
그 느낌만 살린 그림들이 있었는데 어쩌면 그가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거는 가로등이라는 세계가 우리가 왔기 때문이기도 한데 밤의 그 느낌, 그 색채, 짙은 파란색의 느낌이 진짜 가로등과 함께 이렇게 우리 안에 확 다가오잖아요. 밤을 화려하게 만들어줘. 그렇죠. 그것이 없는 별빛만, 달빛만 있는 풍경도 우리가 오래 봤을 때 느껴지는 그 밤의 풍경을 화폭에 담은 화가는 아마 정말 방고가 처음이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 속 북두칠성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방고가 살았던 그 유명한 집, 노란 집이라는 집 위치에서 나오면 바로 여기예요. 지금 저 두 사람이 서 있는 곳이 뚝방이에요. 뚝에 이제 론강이 흐르고요. 그 건너편에 또 도시가 하나가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데요.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방고우가 관찰해서 그 시간을 맞는 별자리의 움직임을 그린 것으로 되어 있고요. 너무 신기해. 자세히 보시면 실루엣으로 맞은편 도시의 모습이 굉장히 정교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네요. 특히 성당의 모습들이 그러네. 진짜 가서 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하게 그려져 있어요. 여기 가서 기념사진 찍는 사람들 많겠는데? 명소가 그럴 것 됐겠다. 같아요. 뭘 좀 아는 분들이. 엄청난 예술적 성과를 남겼지만 그의 삶은 굉장히 불행했어요. 그린 그림 숫자가 적지는 않습니다. 유화로 한 800점 되는데요. 하나하나의 작품들이 진짜 명작이라고 할 만큼 온갖 힘을 다해서 그렸는데 문제는 한 작품 정도 팔렸나요? 네. 생전에는 정말 안 팔렸죠. 정말 인정을 받지 못했고 아시죠? 그가 이제 맨 마지막에 빗자루. 그 정도로 심리적으로도 안 좋아지면서 정신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그림을 그렸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이 돼요.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화가 에드와르 뭉크라는 작가인데요. 뭉크는 우리나라에서도 진짜 굉장히 미술 애호가들이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하나고요. 최근에도 아마 20만 명 넘는 관객들이 이 작가의 전시를 보러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뭉크의 작품에 열광할까요? 왜 그러지? 자극적입니다. 굉장히 뭔가 내면을 그대로 투영한 듯한 느낌? 자극적인 그림은 많아요. 하지만 이 작가의 작품을 보면 자극적이면서도 그 작가의 심리 상황이 느껴지는데 네. 거기서 인간이 느껴지는 감정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어쩌면 현대인의 그 미묘한 느낌과 감정을 회화로 표현한 작가를 얘기할 때 이 뭉크, 이 작가를 빼놓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뭉크는 그 절규가 제일 유명한데 좀 어두운 색감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런 종류의 그림을 많이 그린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그 뭉크의 그 생애를 보게 되면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작품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가족사 자체가 비극이에요. 태어나서 5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요. 어머니가 없을 때 그에게 가장 유한이 됐던 사람이 은하였는데 은하도 15살 때 엄마와 비슷하게 결핵으로 죽게 돼요. 아유, 불행하네. 또 여동생은 또 정신병을 앓아요. 남동생은 결혼 후에 또 요절해요. 아니 뭘 이렇게 가족들이 다 사망을. 그리고 아버지가 조금 매정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훈육했던 거예요. 죽은 어머니가 너희들 지켜보는데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심리적 압박을 많이 줬고 너무 상처다. 일찍부터 그러한 일을 겪게 되고 뭉크는 결국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면서 정신질환까지 얻게 됩니다. 감당하기 어렵지. 불안이 점점 심해져 악마의 환영이 보일 정도로 때론 정말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말을 해요. 죽음이라는 세계와 함께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익숙했겠다. 예. 온전히 정신을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 그림 나오겠다. 예, 절규 진짜. 그림 속에서 지금 두 귀를 막고 우리를 쳐다보는 외계인 같은 저 사람이 뭉크 자신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본인이구나. 실제로. 그럴 것 같아요. 이와 관련된 기록이 있는데요. 석진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친구 2명과 함께 나는 길을 걷고 있었다. 해는 지고 있었다. 하늘이 갑자기 핏빛의 붉은색으로 변했다. 자연을 관통해서 들려오는 거대하고 끝없는 비명을 느꼈다. 엄청 괴로워 보여. 느껴져 그냥 아픔이.
사실 이 그림의 그 반전은 자기가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듣는 거. 자연에서 어마어마한 소리가 귀에서 들려오는 그 공포감을 표현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절규가 아니라 그럼 자연의 절규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그림 속에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와우. 뭐지? 무슨 비밀이지? 이 그림이 공개되고 얼마 후에 사람들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글씨가 있는 거예요. 연필로 이렇게 글씨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예. 글씨요? 어디 있어? 처음에 이제 그림이 요즘처럼 관리가 잘 된 게 아니니까 누군가가 와서 낙서를 했구나. 낙서를 한 거라고 이제 추정을 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또 이게 또 연구를 해보니까 아이고. 필체 분석을 했나? 필적이 문구 자신과 똑같은 문구. 문구의 절규에는 오직 뭐만이 그릴 수 있다 라는 글귀가 적혀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와. 정확히 번역하면 오직 미친 사람만이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뭐 정도로 번역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걸 알고 있었네. 아, 본인이 너무 고통을 받고 있었던 거야. 자기가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시기를 이렇게 회상하는 글을 적기도 합니다. 나는 몇 년 동안 거의 미쳐 있었다. 광기에 대한 공포가 비틀린 고개를 쳐들던 시기였다. 안타깝다. 거의 정신병 아니면 미쳐 있는 상황에서 이런 그림을 그렸다. 그 삶 자체가 고통이었는데 아마도 정말 이 작가에게 예술, 특히 미술이 없었다면 그렇게 오랫동안 삶을 이렇게 지탱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